네, 자, 안녕하십니까. 비판적 사과 토론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이 토론에서 이제 첫 번째 관문, 논제 찾기, 그리고 논제 마련하기입니다. 아니 뭐 논제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논제가 토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논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 글로 표현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제를 저는 논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죠. 논은 따져서 가지런히 정리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논이라는 것은 따진 것들 이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둔다. 원래 우리가 토론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는데 따져야 할 거리, 따질 거리로 말할 때는 갑자기 논제가 돼서 좀 토론의 본질에서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논제를 이제 토론 논제라고 좀 이렇게 길게 이해를 하셔서 따질 거리 또는 따질 말 또는 따질 글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진다라는 것은 다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왜 옳은지 왜 그른지를 밝혀나가면서 다양한 논거들 이것들로 뒷받침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 따져 나가는 과정 이것을 토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논제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따진 말 또는 그것을 글로 쓰면 따짐 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논제라는 말보다는 훨씬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따질 것이냐? 당연히 따질 만한 것을 따져야 되겠죠. 따질 만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꿰뚫어 본다 뭐 이런 뜻인데 부처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현재 우리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찬성 반대로 서로의 그 해결책이 완전히 갈리게 되면 사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런 분열이 좀 격렬해지면 결국 시위라든지 또는 내전 이런 방식으로도 좀 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론장 모두에게 열린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로써 토론으로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공론장을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며 또 책임을 함께 지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오늘날 수기민주주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수기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공론장에서 서로 이런 거침없는 하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합리적인 이런 토론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저마다 사람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면은 급식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대학생들이라면 상대평가가 좀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취업 문제가 아주 가장 급선무입니다. 또 이제 혹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낙태죄 문제라든지 또 남북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부터 우리가 합의해서 풀어나가야 될지, 이렇게 이슈라고 하죠. 이슈, 문제거리가 되는, 현안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을 사회적 공론장에 붙여야 하는데, 그런 뒤에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과연 무엇이 먼저 다뤄야 할 그런 현안 사안인지 이것부터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논제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토론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논제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제만 마련되어도 우리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 반은 이미 모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남북 또는 북미 간 또는 이제 그 한국과 미국 간 이렇게 이제 정상들이 만났을 때 논제부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의제라고 말하는 것인데 서로 상의할 의제를 먼저 결정한 뒤에 거의 해답을 내려놓고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이제 의사 결정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아주 생산적인 그런 정상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제를 선정한다는 거, 논제를 먼저 마련한다는 것이 모든 토론, 모든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을 테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요 수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을 묻게 되는 물음거리가 있겠을 테고요. 근데 이 물음거리 가운데 서로 해답이 완전히 갈렸어요. 찬성, 반대로 완전히 갈렸을 경우 그럼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누구의 해답이 더 옳은 것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찬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이제 찬성 반대로 대립을 벌이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거리 또는 물음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따질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따질거리에도 당연히 하나의 중심 물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 물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따질거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걸려있는 그 가운데가 되는 핵심이 되는 또는 밑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물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물음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연역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를 만들 때는 따질거리의 핵심이 되는 그것을 찾아서 중심 물음으로 만들어 서로가 토론을 해야 된다. 자, 갈등 사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또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굴한 뒤에 찬반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한 뒤에 그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 그 찬반의 이런 입장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명제로, 그런 말로 이 논제를 잡아내면 된다.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말하기,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해줘야 할 따질거리를 찾아낸 뒤 그것을 찬반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히 갈라서 그 둘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 그러한 말을 만들면, 명제를 만들면 된다. 자, 그 예로 SNS 규제 필요하다라는 이 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아마 지금은 좀 SNS라는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구체화되고 있지만은 이 이제 충령 토론대회 11회 때 논제 당시에는 2012년에는 이제 크게 이 논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숙대가 이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논제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 왔는데요. 자, SNS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부분적으로 이제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과연 SNS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해도 되느냐, 이것이 현재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제 논란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SNS와 관련된 규제가 아주 엄격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선거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NS,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SNS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SNS에 대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세계 평화라든지 거시적으로 또 국제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헌정 질서, 또 우리 한국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유언비어라든지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또 이러한 그 개인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등등 해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런 걸 이제 위해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SNS를 허용해 주지만 만일 그런 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SNS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스민 혁명 같은 경우를 보면 SNS를 통해서 독재를 타도한다. 그러면은 SNS를 규제하려고 하는 쪽은 독재 정부가 되겠네요. 반면에 독재를 타도하려고 하는 쪽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하면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걸 무조건 이렇게 규제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도가니법을 만들 때도 보면은 아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죠. 많은 시민운동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촉발되고 이어가고 또 하나의 공론장을 형성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SNS는 한편에서는 미래 세대의 아주 중요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그 자유를 허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겨 나오게 됩니다. SNS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 적절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SNS 규제해야 된다는 이 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지만은 왜 SNS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토론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하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점점 이것을 아예 아무런 원칙도 정하지 못한 채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SNS와 관련된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은 우리 조주빈 사건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지나치게 이제 커다란 사회적인 폐해를 낳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규제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논제를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논제라는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많이 펼쳐지겠죠. 당신이 누구를 이렇게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간단한 주장,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A씨가 B를 이러이러한 흉기로 언제 어디서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나 이제 그 반대쪽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사실이어도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당 방위 등등까지 연결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아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다 이런 사실에 관한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논제라는 것은 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는 뭐 당연히 일어나겠죠. 법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사실을 둘러싼 이런 다툼들이 많고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큰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니까 이것들을 적절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합시다. 1,500명 이상이 이제 희생을 당해 죽었는데 이 경우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닙니까를 증명하는 문제,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를 증명하는 문제, 이것 자체가 우리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널려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논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이런 사실 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독도는 누구네 땅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 일본 땅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면 역사적인 부분에서부터 실효성 부분부터 국제법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를 놓고 영유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논제에 해당됩니다. 역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군이 실제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사실 논제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어렵지만은 내년도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내년도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때 이런 예측도 확률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논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런 주제들이 사실 논제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치 논제라는 것은 윤리적인 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를 주로 묻는 것입니다. 토론하기 좀 어렵고 또 아주 난해한 주제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논제도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제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배아 복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가위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 종교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인지 또는 금지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논제에 해당됩니다. 더 크게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 위주로 갈 것입니까? 분배 위주로 가야 될 것입니까? 이것도 가치 문제에 해당됩니다.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될까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공지능 발전에 나름대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고삐를 완전히 풀어준다면 아마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어떤 재앙 수준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사실과 가치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가치 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수업 토론에서는 주로 세 번째 정책 토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정책 논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또 가치를 그 안에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둘을 모두 포괄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어떠한 정책을 만들 것인지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주로 현재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이런 취지로서 벌어지는 토론들, 이건 거의 다 정책 토론입니다. 정책 토론은 점점 더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과정을 모든 정책 토론에 반드시 끼워 넣고 있죠.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법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저항이 강해지면 그 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어떤 그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임신중절 합법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이를 베는 것은 여성이니까 여성이 모든 임신 중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된다. 신체의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종교 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 자율권, 자기 이제 결정권이라고 하는 여성의 권리, 이거하고 충돌하는 이제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법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재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신체의 자유권처럼 개인이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합의를 정확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책 토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한국은행이 뭐 전담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기준금리는 결국 우리 민간인들, 시민들의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 기업 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과 이런 어떤 기업의 이런 영향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런 기업이라든지 시민들의 입장이 잘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논의 토론을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건 어려운 난제죠.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갈등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딱 결정해서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한 번은 보편적으로 했고 또 한 번은 선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나중에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논제를 만들 때 이제 지금부터는 논제를 만들 때 그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논제를 만들 때는 그 논제를 만드는 선정의 조건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토론의 뜻매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잡아야 할 내용 가운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우선순위상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또 어떤 문제들은 아주 적은 사람에게만 관계가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시급히 관계가 됩니다.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 보면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토론할 것이냐. 토론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토론의 뜻맥임만 잘 이해해 두시면 어떠한 논제로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성이라는 한자 말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때에 딱 맞아야 된다. 택해 먹은 거 가지고 지난 얘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21세기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논란 중에 있는 사안을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이 뭐 논란 중에 있는 사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공공성이라는 또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공공성, 토론이 모두에게 관련돼 있어야 된다. 모두에게 걸리는 것이어야 된다. 모두의 문제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또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면 그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소수가 결정할지라도 소수만의 문제로 그것을 결정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국민 전체에게로 미치면 그거는 공공성인 모두의 모두성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 명이 어떤 불륜에 휘말려 가지고 그것이 뭐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됐고 망신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 사건이 하나의 가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연예인들을 좋아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은 공공의 사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소수에게 관련된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다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공공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서는 결국 찬성과 반대가 토의하고 달리 팽팽히 맞서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립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대립이 되어야 한다. 두 황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는 장면, 소싸움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황소가 팽팽히 맞서야지 한 마리 황소로는 토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대립의 그 관점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일성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란을 겪는데요. 단일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팔씨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팔씨름 딱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한 군데에 잡고 이기고 지는 승부를 겨루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잡고 여러 이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잡고 승패를 겨루는 그래서 싸우는 자리 이것이 하나여야 된다. 다투고 또는 따지고 하는 그 쟁점이 하나일 경우 이것이 바로 단일성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은 이것도 토론이 안 되고 저것도 토론이 안 되고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결국은 토론자들도 정리가 안 되고 청중도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토론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토론 논제로 뽑을 때는 이렇게 웹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단 한 번에 서로 겨룰 수 있는 그 단일한 지점, 단일한 쟁점을 가지고
논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그 토론도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결론이 나온다면 좋은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론 하나마나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런 건 토론 자체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외계인을 불러들이지 마라. 스티븐 호킹이 아주 이제 한 유명한 말이죠. 외계인을 지구에 불러들이지 마라. 그런데 한쪽은 스티븐 호킹의 그 우려에 대해서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면 지구 정복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지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외계인이 혹시 아냐 우리 지구에게 문명 발전을 선물해 줄지 애가 둘이 막 싸운다고 합시다. 근데 정작 외계인은 우리 토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마나한 토론을 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토론 결과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공연불 같은 쓸데없는 토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잡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외계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위험하므로 외계로 우주인을 불러들이는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토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토론의 결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논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논의의 시의성 이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힘드실 테니까 제가 두 개, 세 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의성의 보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논란 중에 있는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제를 뽑으실 때, 신문 기사들을 주로 보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장기적인, 아주 긴 안목으로 논제를 뽑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뽑게 되니까 기사에서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 쿼터제 이런 문제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지금 다시 가지고 토론할 수는 토론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4대강 사업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국민적으로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를 한번 검토하는 수질 문제를 검토한다든지 보유 안전성 부분을 검토한다든지 경제성 부분을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토론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식의 토론은 현재로서는 이미 다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토론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낙퇴죄는 끊임없이 토론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도 토론이 됐었고 최근에 어제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낙태죄라는 것은 크게 두 입장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낙태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형법 27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27조의 내용은 이제 그 낙태하는 여성도 처벌을 받고 낙태를 해주는 의사도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이런 또 심지어 의사 같은 경우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낙태죄가 있는데 이것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불일치 판정이 내려져서 올해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이 권고를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야겠죠. 근데 개정을 좀 하겠다고 내세웠는데 22주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22주가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왜 하필 22주냐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22주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낙태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낙태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되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유럽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 여성의 이제 그 어떤 임신이라든지 낙퇴 또는 이제 성교육 이런 것들 쪽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죄를 만드는 게 아니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라는 것 대신에 규제 대신에 여성의 이러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 등에 대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정부의 기능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살펴보겠죠. 언제부터 이것이 낙태죄가 죄가 됐으며 또 1988년 이미 캐나다에서 이것을 비범죄화, 범죄가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이제 법제화를 했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왜 한국만 유독 이것을 낙태죄라는 것을 두고 처벌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모자보건법 같은 데서는 뭐 기형아라든지 이런 기형아들을 낙태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형아라는 것은 그것도 사람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또 낙태를 허용하고 또 이렇게 그 형법 27조에서는 이런 이제 14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낙태를 또 금지하고 하는 모순된 내용들도 담겨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 중지 시기를 인위적으로 이제 가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기준도 애매하고 하므로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의료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이런 지원,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또는 이제 태아에 대한 이런 의료 지원, 또 사회 지원, 시설 지원, 또 육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여성의 모든 책임으로 전가시켜서 법으로 죄로 규정해가지고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통제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측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측은 임신 10주가 되면 태아는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게 되는데 이런 태아를 함부로 낙태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뿐 아니라 결국 살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강한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이걸 좀 완화해가지고 뭐 낙태를 좀 합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료보험 체제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의료 체계도 좀 정비해서 낙태하시는 분들이 10주 이내에 낙태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의료 체계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낙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낙태라는 것이 실제로 출산과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칠 만큼 위험하고 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심하고 그래서 이 낙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해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도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낙태라는 것이 우리 의식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생명 존중. 만약 이렇게 낙태가 허용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자살도 허용하게 되는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또 종교계에서는 생명의 권리는 권한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 인간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강한 입장들이 있어서 이런 낙태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주제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토론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겠네요. 호주제 부활해야 된다. 이런 토론에 응할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나간 시절에 이제 토론 주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안으로 토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영어 강의 확대해야 한다. 좀 시들해졌죠. 영어 강의 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그 평가 제도로 도입을 시켜가지고 확대하거나 또는 강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든지 남북한 종전 선언 또는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렇게 낙태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상 부분부터 알아보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